자해 먼저 하나요? 네네네. 자해 얘기 먼저. 자해 뭐 어떤 게 자해인지 좀 범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자해라고 하는 개념이야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역사에서도 있어 왔었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자해는 비자살적 자해 혹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요새 미디어들이 좀 많이 다루긴 했었어요.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커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긋기 혹은 이제 자기의 목을 조른다던가 자기의 이제 몸을 태우거나 하는 그 방법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끔찍하네요. 네네.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얘기하며 여기에는 보통 자살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의도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되게 가벼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좀 심각도나 치명도를 어느 정도 될 때 이거를 자해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그 자해의 경우에 정말로 신체 조직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보통 보게 되는데 이제 멍들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것을 포함해서 머리를 뜯는다던가 손을 좀 피가 나게 뜯는다던가 맞아. 뭐 입술을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 이렇게 손 같은데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맞아요. 뜯거나 이렇게 손톱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꾹 찌르는데 맞아요. 좀 멍들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막 꽂을거나 어떤- 뭐. 조직 손상의 증거 같은 게 어느 네. 정도 좀 관찰이 돼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뭐 커팅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뭐 제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데기로 스스로 좀 이렇게 지진 이런 것도 맞아요.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피날 때까지 짜고 이런 아니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연구 피험자 모집하면은 좀 오해하셔서 내가 입술을 많이 뜯는다, 손을 많이 뜯는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물어보는 건 그렇게 하고 나면 혹시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여쭤보죠. 왜냐하면 이제 자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능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살이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하는 건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이거를 좋아하는 행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해서 나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때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해에는 이제 크게 개인 내적인 나를 위해서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대인 간 기능이 있습니다. 이타적 자해도 있네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단 개인 내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정서 조절입니다. 그 자해를 맨 처음에 연구를 하게 됐었던 것들은 저한테 이제 오는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자해를 그 직전에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건 왜 했니?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말 좀 잘 하려고요. 지금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에서 좀 가라앉히고 오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 문헌을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정서가 그게 일부는 아주 긍정적인 정서를 확 느낄 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행복해하지? 하면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대부분은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뭐라도 느끼기 맞아요. 위해서 긋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저는 본 것 같아요. 이런 그 권태감, 무료감도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그 부정적인 정서로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리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정말 내가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느낌, 실존하지 않는 느낌 이런 걸 느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자살 방지 목적으로 자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라도 해서 그냥 일단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해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나한테 표식을 남기겠다 해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능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자기 처벌.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니까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하면서 자기 처벌의 기능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뭐 흔히 예상하기로는 또래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정서 조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자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90에서 97%가 그 기능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얼른 자해해야지,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걸 해야지, 이거는 자해 거의 첫 단계만 그렇게 돼요. 보통 친구가 하네, 나도 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자해가 유지되는 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하다 보면 자기도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해소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까지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런 걸로 관심을 끄는 친구라면 사실은 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주목해 봐야 될 경우죠. 네. 그 자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당시에 그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라는 이름이 처음 붙으면서 그때부터 한 15년간 지금 조금 많이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이죠. 많이 하시기 때문이고, 그 지금까지 나왔었던 53개의 연구를 한꺼번에 분석한 연구 결과로는 아동은 7.5에서 46.5%까지 자해를 한다. 정말 많다. 저도 이제 왜 어디 이렇게 가면 범위가 넓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도시와 시골 지역이 다르고 어디가 더 많이 이렇게 해요? 도시가 더 많이 하나요? 도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도시가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칼을 구할 때도 많고 시골에 칼이 없어요? 편의점이 없어요. 편의점 문을 일찍 닫아. 근데 여기는 전기톱 이런 거 있잖아요. 코비드 전에는 전기톱으로 자해를 못하니까. 네. 코비드 전에는 정말 24시간 편의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집에 있는 칼을 다 버려도 금방 나가면 금방 사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의 차이도 있고, 이게 1998년부터 2016년 연구니까 아마 연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는 얘기할 때 이제 아동은 4명 중에 1명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은 거죠, 사실. 정말 많아요. 아동이면 뭐 진짜 어린 시절부터도 약간 이런 거를 습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40% 정도, 성인은 4%에서 23% 정도 잡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진짜 꽉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으려고. 이런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입술 뜯거나 입술 안에 같은 거 깨물고. 맞아. 네.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자기 정서 조금 조절하려고 할 때 아프게 하는 것들. 네.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 효과를 아니까 자꾸 하시는 거죠. 그 조절 전략으로 그걸 쓰시는 거라면은 뭐 다른 조절 전략을 잘 습득을 하시면 조금 뭐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아동들 사이에서도 자해가 그렇게 많이 나타날 줄 몰랐다.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동들 자해가 성인들의 자해랑 양상이나 동기 같은 데서 차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은 조금 적긴 하고, 아동은 그게 조금 더 나타나는 편이고, 주로 뭐 부모님인가 양육자?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네. 게요. 또래가 조금 또래한테.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거의 최후에 알게 되셔갖고 잘 숨기죠.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 안쪽이나 이런 데 안 보이는 데 좀 맞아요. 많이 하니까. 맞아요. 멍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안 보이는 쪽에 조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이런 친구들은 아동 청소년들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태우거나 이렇게 고데기 쓰거나 이런 것들은 성인들이 조금 더 하는 편이고 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일단은 좀 차이가 있게 되고, 일단 아동은 시작하면 성인기 초기까지는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든 한번 학습된 한번 배운 어떤 이런 잘못된 대처 전략들은 뭐 중간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계속 성인기까지 좀 비적응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해일 수도 있고 뭐 폭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병리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전문가의 개입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수의 정신질환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이상한 해결책을 나름 찾아낸 게 사실 문제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실 치료를 받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게 임상심리 전문가들입니다. 네.
자해를 먼저 다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해가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의도 없이 자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자살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유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뭐 심리부검이라 자살 심리부검 맞죠?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단히 어렵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이런 윤리위원회 같은 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까 좀 쉽게 연구할 수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자살 시도를 했냐 안 했냐에 그렇죠. 가장 시도력이 맞아요. 있는지 맞아요. 없는지 그게 가장 강력한 인식 요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가장 잘 알려진 자살에 대한 이론이 얼마 전에도 저희 임상심리학회 와서 그 강연하시기도 한 토마스 조이너의 대인관계의 이론인데요. 거기서 보면 자살을 예측하는 3가지 혹은 4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3가지가 이제 좌절된 소속감, 뭔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고립되고 지지가 없는 것 같다. 2번째가 이제 지각된 부담감, 내가 누구에게 굉장히 짐이 되는 기분이 든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지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최근에 좀 추가가 된 거네. 무망감, 뭔가 내가 희망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 이제 4번째가 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살 실행력이라고 하는 요인이에요. 이 자살 실행력이 뭐냐면 이제 얼마나 약간 연습이 됐느냐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이거를 행동으로서 이행을 할 만한 이런 용기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자해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피보고 뭐 이런 통증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자살 실행력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실제로 시도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자해나 여러 번의 자살 시도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몰고 간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실제 같습니다. 통계 결과 같은 거를 보면은요, 우리 자살에 대한 시도도 되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살 사고라는 것 중에 아주 가벼운 단계도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어쩌다- 잠깐만. 그래서 이 자살 사고 하면 아니면 예. 죄송해요. 그 자살 사고가 맨 처음으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 1년 내에 실제로 자살 시도가 극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있어서 이 자살 사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약간 이게 지금 위험 사인이구나.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 지표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러니까 자살 사고 같은 게 나올 때 너무 이제 이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얘기를 부담스러워해도 얘기를 못 하니까요. 4명 중에 1명이가 그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살 사고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신, 사실 그렇게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 예전에 이제 그 응급실에 자살 시도를 하고 실패하신 분들을 약간 비슷한 연구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진짜 죽고 싶었냐 아니면 그냥 변화를 원했냐 이렇게 2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90%가 실제로 진짜 죽고 싶지는 않고 그냥 지금 인생에서 좀 변화를 원했고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죽음밖에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죽고 싶은 거가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죽음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죽음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정말 많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고 우선 약간 위험 사인 같은 것들을 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자살 위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사인이 있어요. 갑자기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주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물품 같은 것들을 나눠주고 뭐 이런 행동들이 갑작스럽게 변하고 기분 상태가 좀 불안정해 보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해서 빨리 입원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이 최선을 이제 다해서 그분과 같이 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호자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빨리 상의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두 가지는 조금 그 친구가 눈치 안 채게 알아주실 것이, 하나는 그 친구 정확한 집 주소하고요. 그리고 그 본가 연락처 혹시 있으면 조금 어떻게든 받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고 막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그 친구 집 주소를 아냐? 아 근데 어느 사거리에 있는 건 알겠는데 집 주소를 모르다가 맞아요. 경찰에 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다니면서 집 주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절차를 좀 밟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냥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리고 살릴 수 있도록 되게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케이스 중에 이제 친구가 그냥 이제 문자 같은 걸로 그냥 이제 자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변 얘기가 일단 경찰에부터 연락을 했더니 경찰이 CCTV 다 켜고 그래서 결국 찾아내서 이걸 이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뭐가 있을지 먼저 다 확보를 알아놓고 이것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이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모 유명인이 유튜브에서 뭐 세바신가 이런 데 나와갖고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이런 일이 전 벌어지지 너무 화났었어요, 않았을 그거 텐데 뭐 이런 발언을 네. 한 적이 있어요. 모 연예인이었나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도 뭔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뭔가 내가 뭘 하면 뭐가 바뀌고 책임감이 무너지는 뭐 이런 거를 암시를 하는 건데, 솔직히 방금 허지원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자살하신 분, 자살한 연예인에게 손 한 번 내미는 사람이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진짜 화났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 걱정해 주던 사람들 다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자살 고위험군이 되고, 저희가 그분들을 지칭할 때 자살 네. 생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지인분들도.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흘렸어. 본인이 마치 이 분야에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단 뭐 자살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아까도 뭐 얘기했지, 자해를 평상시에 하는 경우도 역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자살 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살 시도, 아주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의 50%에서 100%까지 위험도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분장애, 뭐 우울증, 뭐 양극성 장애,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약물 문제라든가 또 뭐 이제 섭식 장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험한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상당히 심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퇴원을 한 경우죠. 이 경우 자살 위험성이 진짜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 학자들도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하다,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치료가 됐는지 확인을 한 뒤에 환자를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원하고 8일에서 180일 사이에 이런 자살 시도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투가드님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도를 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심리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병리가 사실 있었는지 그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자살과 관련된 위험도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좀 충분한 개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위험 요인이 혹시 그리고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럽의 죽음이죠. 네, 아까 연예인 얘기가 잠깐 아까 나왔고. 연예인 얘기 나왔었는데, 유명한 인물이 자살을 했을 때 우리 흔히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반 자살, 모방 자살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본 논문에서는 그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로빈 윌리엄스 씨가, 맞아요. 이분은 평생 참 행복했을 분 같은데
이분이 자살하고 나서 상당히 이 미국에서 여파가 컸나 봐요. 보면은 5개월간 자살이 한 10%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적은 편이냐? 실은 이거를 그 한국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논문을 냈는데요. 2015년도에 모방자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유명인들 15명을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당일 이후에 이제 얼마나 자살이 증가를 했는지 봤는데 가장 높았던 모방자살 분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최진실 이렇게 두 분이셨는데 그 바로 다음 날 2배가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그 언니가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명인이 자살을 하면 확실히 이런 사회적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고인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래도 언론에서 뭐 이런 자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자살이라는 말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위험 요인 이제 두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분들. 네. 네, 너무 그거는 어떻게 너무나 확연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계시고 아까 이제 유명 분석을 하셨을 때 그때 제가 그 논문을 봤었던 기억이 실제로 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은 그렇게까지 막 되게 유명인은 아니었던 성소수자 분이셨었는데 그분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식 통계로 그분이 자살하셨을 당시에 가장 모방 자살률이 높았었던 걸로 그 기억이 되는데 이런 성소수자 문제, 그러니까 소수자에게 가혹한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일 거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말씀하시기로 한국이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데 왜 이렇게 높으냐? 저게 왜 높으냐면 노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 자살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뉴스에 많이 보도돼서 그렇지. 근데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 요새 많이 줄어든 편이기는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 빈곤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옛날에는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뭐 이자가 뭐 10%였고 그때는 뭐 집 사면 집 사는 것도 편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을 살았었던 분들이 지금 노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절대 빈곤율이 정말 극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의 문제예요. 안전망 되게 취약하죠. 우리는 기성세대들 지금 다 국민연금 잘 받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여자분들, 할머님들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취약한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뭔가 어떤 가혹한 환경도 이런 자살로 사람을 내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서 꼭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아주 안 좋은 환경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제 치료에 임해야겠습니다.